자,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관련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주어진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이거 뭐 꼼꼼히 하나하나 다시 다 설명하고 뭐 이렇게는 못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주요한 부분들을 찾아 체크할 거고요. 혹시 뭐 남는 블링크가 있더라도 뭐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정답들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 차례 요 자료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여러분 연습하셔서 반복을 해가지고 외웠다, 까먹었다, 외웠다, 까먹었다 몇 번 이렇게 당금질을 해야 그것이 고려청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유약 바르고 굽고 다시 유약 바르고 굽고 몇 번씩 해야지 이게 저 내 머리에 남는 거지. 이제 이게 한 큐에 되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또 몰아서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천천히 시간 날 때마다마다 한 번씩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빈칸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이런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헌법부터 조금 좀 볼까요? 헌법을 보면은 요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우리나라는 되어 있어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로 이게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참고 삼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 법률이 어떻게 이제 어떤 절차로 통과가 되는지를 한번 좀 알아두자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이제 조례 제정 개정의 절차 봤었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정부에 이송되어서 이건 15일이에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의 조례는 20일의 기간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20일의 기간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공포하게 되어 있는데, 법률은 15일 이내 대통령에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이 이거를 환부하죠. 환부하고 제2요구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통상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있죠.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서 제2요구할 수 없다. 이거는 지자체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정 제2요구나 아니면 일부만 제2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제2요구는 또 한 번만 딱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예, 한 번만 하는 것이고, 제2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제2에 붙이고, 제적의원 이것도 요건이 똑같아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4조 국회는 국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 확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건 헌법이니까 헌법에는 90일 전까지고 국가재정법상 120일 전까지니까요. 여기는 90일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해서 지출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정부는 연한을 정해서 계속비로서 국회 의결을 얻어야죠. 그죠? 계속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계속비는 어떻게 됐었죠? 몇 년까지 가능한 거였죠? 네? 계속비는 5년이에요, 5년. 5년까지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어때요? 그 연장이 필요할 때는 10년 이내 범위까지, 그러니까 10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비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땡땡땡은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는다. 이건 보니까 예비비죠.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고, 그 다음에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사후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5월 30일 날까지 우리가 이제 결산 보고서, 국가 결산 보고서 이거를 갖다 국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저 예비비 지출 내역도 같이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보면 여기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했었어 하시겠지만, 한 두어 번 하다 보면 생각납니다. 요거 총액으로 승인 얻는 거, 총액으로 저기 국회 의결 얻는 거, 그거 예비비지 이렇게. 아니, 왜냐면 다른 건 총액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액수뿐만 아니라 어디다 쓰라는 것까지 다 해서 얻는 거거든요. 이 총액으로 의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비비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근데 처음에는 연습이 안 됐을 때는 그걸 보고도 뭔 말인지 몰라요.
여기서 뭐 세 글자짜리 뭐 들어가라는 거야 이렇게 되지만은 자꾸 연습해서 익혀내시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정부는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요. 국회는요, 요 대목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오죠.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뭐를 말씀드렸었냐면 이랬었죠. 이렇게 이거 안 되게 해놓은 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영국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얘네는 애시당초부터 어떻게 보면은 국회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안 해요. 이거는 정부가 제출하면 그대로 그냥 추인하듯이 국회가 통과시켜주기 때문에 하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당연히 하원에서 예산을 막 증액한다거나 이런 논의가 사실상 거의 없고, 근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함부로 증액하거나 세비모 설치할 수 없게끔 묶어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조세 법률주의 얘기였고, 그 다음에 대통령 국가의 원수이죠.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이자 그 밑에 나와 있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에 속한다. 즉 행정수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통령의 주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어떻게 임명한다 그랬죠? 국회 동의로도 대통령 임명합니다. 국회 동의로도 대통령 임명한다. 그런데 임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횟수 제한도 없고 임기의 제한도 없고, 뭐 얼마 안 하고 나간 국무총리도 있고 진짜 몇 달 안 하고 물러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게 한 사람들은 뭐 몇 년씩도 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게 되게 독특한 모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밑에는 참모를 좀 오래 쓰는 스타일이에요. 오래. 쭉 같이 가는 스타일입니다. 쭉 같이 가는 스타일이고, 이게 보통은 대통령은 정책 책임을 국민 앞에 지게 돼 있는데, 그 정책 책임을 물을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론이 좀 안 좋으면 국무총리를 대신 잘라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국무총리 대신 자르고 장관 대신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신하게끔 이렇게 하고 새로운 분위기 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 역대 대통령들하고 좀 다르게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죠. 그냥 쭉 가고 웬만하면 자기가 커버해주고 자르라는 요구가 있어도 잘 안 자르고 이러는데, 예전에 뭐 몇 개월 단위로 막 잘리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오해했다니까요. 야, 장관 저거 돌아가면서 저렇게 한 번씩 하고만 나와도 저 공무원 연금 받는 거라며? 이렇게. 그건 오해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공한테 저 공무원 연금 함부로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한도 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 연금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의심도 샀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인데 저 장관 겸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도 의심했죠. 월급을 양쪽으로부터 받는 거야? 야,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네. 이렇게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장관 월급을 받는 것이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세비를 받는 것은 아닌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오해가 불거진 이유가 뭐냐? 너무 장관을 자주 바꾸니까 쟤네들이 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일부러 저 혜택을 누리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사기까지 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제한이 없다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그 국무회의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여기서 심의에다가 빵꾸를 또 뚫어놓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의결기구라고 나오면 안 돼요. 의결이라는 요식은 해. 의결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 그러나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요식이에요. 그래서 심의를 필수로 한다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이제 의결이라는 건 되게 형식적이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국무회의 지위를 우리는 심의기구 정도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국무회의는 자,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입니다.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되죠. 행정각부의 장은 또 있잖아요.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복잡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채워가면서 우리가 또 이제 잘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부 장관 있잖아요.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하고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이 되는데 국무총리가 또 제청을 합니다. 제청을 해가지고 누가 최종 임명하냐?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리 국가공무원은 5급 이상이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5급 이상 공무원은 어떻게 다 알아요, 대통령이. 그러진 못하지만은 형식이 그렇다는 형식이. 그래서 저 해당 부처의 그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그리고 국무총리와 협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임명하는 형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5급 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자,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한다. 우리 중요하게 보는 이거 어디예요? 감사원이겠네요. 감사원. 감사원인데요. 뭐 소속하에 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를 둔다. 대통령의 직속기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감사원법에 보면은요. 감사원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원법을 들여다보면 감사원은요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감사원은 독립기구가 아니에요. 하지만 직무를 함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얼마 전에 감사원이 청와대랑 막 좀 부딪히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런 건 사람들이 그런 걸 갖고 막 비판을 많이 하던데 왜 비판을 합니까? 진짜 민주주의면요 청와대에다가 들이받는 게 왜 불가능해야 되죠? 그러잖아요. 아니 청와대하고 대립각도 세우고 이럴 수 있고 대통령이 그거 갖고 문제 삼지 않고 야 그래 니들 그렇게 싸워가면서 크는 거야 싸워라 이렇게 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하는 거고요. 청와대는 청와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충돌이 나기도 하죠. 청와대 입장과 그 다음에 감사원의 입장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렇게 주고받는 그 공방 속에서 견제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권리 보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국가기관들끼리는. 아무튼 감사원은 직무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되니까 청와대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함부로 관여하지 못하는데 저번에 한번 티격태격 했던 거는 그러니까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위원도 대통령 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입장을 좀 내세웠던 건데 감사원장이 나 그 사람은 제청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속에서 청와대랑 약간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 이런 게 좀 있었고 감사원장이 또 자기가 제청한 사람을 청와대가 이 사람은 안 되는데 이 사람 집이 4개인가 뭐 5개인가 있는데 이런 사람 안 돼 요즘 분위기에 그러고서 이제 커트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공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견제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에 원장은 의회 동의로도 대통령 임명하죠. 임기는 4년입니다. 한 차례 하나에 중임할 수 있다예요. 한 차례 한 번 더 하는 건 가능하다. 근데 연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연속으로 한 번 더 하는 거 그런 기준이면 연임이라고 할 텐데 그렇게 안 돼 있고 이제 중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한번 건너뛰어서 하든 뭐 하든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감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은 땡땡의 제청으로라고 그랬습니다. 땡땡의 제청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임기는 4년이고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는데 감사위원은 저 국회 동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정무직 공무원 그거 나눌 때 또 인사청문회 제도 같은 거 공부할 때 그럴 때 이제 국회에서 임명 동의해야 될 자리들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국회가 임명 동의해야 될 자리들이 있었는데 5자리 있다 그랬었잖아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5자리.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 그런 걸 떠올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 이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시는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법원장 방금 얘기했어요. 국회 동의로도 대통령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그 다음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7조로 가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서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제청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명령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됐다. 명령규칙 처분은 행정부가 이제
정하는 규정들인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것이 재판의 전제가 됐다면 이것은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그랬는데 법원의 제청에 의한 땡땡의 땡땡 여부 심판 그랬는데 자, 아까 봤던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뭐 이런 부분이에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그리고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게 어떤 거예요? 네, 그렇죠.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권한쟁의 심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요. 재판관은 대통령이 다 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자 3명은 어디서 선출하는 자?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고요.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의중에 따라 임명하는 자는 3자리 밖에 안 남는 거죠. 9명을 다 임명하긴 하지만.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중에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 놓습니다. 제11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땡땡땡이 임명하는 3인 그랬는데 대통령이 3명만 임명합니다. 딱 그렇게.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위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합니까? 6년으로 합니다. 6년으로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사법부라고 봐야 되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법기관, 사법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사법부가는 헌법재판 기능을 떨어뜨려서 갖고 왔기 때문에 사법부는 아니고 독립기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뭐 이게 사법통제 이런 말 할 때 헌법재판소의 기능도 사법통제 범위 안에 넣어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현재 우리나라 현재과 사법부로서의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는 거죠.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또 해두셔도 좋겠습니다. 이 선관위도 그래요. 선거사무 관장하는 데 어디예요? 선관위 말고 저기 정부에서는 정보부처 중에 선거사무는 행안부가 하는 거예요. 행안부가 행정사무잖아요. 행정사무. 행안부가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기능 중에 선거 관리 기능의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무슨 뭐 선거 개표소 설치하고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그거 이외에 이제 선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행정부 안에서 해버리면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관건 선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따로 떼어놓은 거거든요. 행정부 안에서 했던 기능일 수 있는 건데 떼어낸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독립기관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원래 상권 분립에서 조금 확장해서 5권으로 이렇게 이제 기관들을 나눠놓고 있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행정규제 기본법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거 구성을 단원별로 했어요. 단원별. 그래서 1단원. 1단원에 보면은 이제 행정규제, 규제가 있잖아요. 규제는 이렇게 봤었어요. 규제는요,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적 공급과 공적 유도와 그 다음에 정부 규제다. 그래서 그때 그 규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부 실패도 나타나니까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개념이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유주의적으로 다시 오면은 그러니까 신행정 국가 때는 정부가 개입하던 것을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공기업은 민영화하고 보조는 축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보조는 축소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다름 아니라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아니 다시 한번요. 시장 실패 때문에 3가지 하잖아요. 시장 실패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공적 공급, 정부의 또 공적 유도, 보조금 주는 거, 그리고 정부의 규제. 근데 이게 정부가 많이 개입하다 보니까 정부 실패가 또 나타나네? 정부 실패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보조금 주는 거 축소하고, 그 다음에 규제는 완화하자. 이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규제 완화까지.
맞습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규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부 규제는 불가피하다. 시장 실패 등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데, 그러나 이게 과잉 오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정부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를 적정한 수준에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겠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규제 기본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행정규제 기본법에서 보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이제 폐지해야 되겠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많아지는 거, 양으로 승부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내버려두면 자, 이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규제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만드는 게 자기네들의 힘이고요. 그런 것들이 권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자꾸만 신설하려고 할 텐데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있던 규제도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려고 할 때 그것도 억제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법에서 행정 규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제라고 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규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규제 영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규제를 만들려고 할 때는 이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라, 따져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제법정주의, 규제는 이제 이 법률에 근거를 해야 합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법률에 절대로 명령으로 못 만듭니다. 규제를. 왜냐하면 명령의 형태로 규제를 만들게 하면은 규제를 뭐 국무회의 한 번만 했다면 규제가 하나씩 둘씩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거쳐서 이 규제를 신설하고 그래야 되는 거로 그래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규제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리고 규제의 이제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밑줄 거 있는 거 중심으로 해서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걸 존중하는 것을 가지고서 규제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고 그 3항에 보시면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제가 양으로 승부하거나 너무 불필요한 규제들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은요, 그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해야 된다. 규제를 만들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또 대통령 소관으로 만들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규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관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다시 규제 영향 분석에 대한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요 밑에 제8조에 보면 규제 존속 기한 및 재검토 기한을 명시해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이 규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규제 일몰제 아닙니까? 규제 일몰제 기억나요? 규제 일몰제 SSL 맞아요? 제로 베이스 버제팅 같은 거 공부할 때 우리 거기 같이 붙여서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SSL, 선셋 로우라고 해가지고 규제 일몰제, 규제를 한번 만들어주면 그러면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걸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시 얘기해가지고 연장해달라고 해야 돼요. 연장을 승인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10조에 보면은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고 할 때 땡땡을 요청하여야 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10조에 나와 있는 것은 심사입니다. 심사를 요청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규제개혁위원회인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디 소속인가를 잘 봐야 돼요. 대통령 소속입니다. 대통령 소속. 알겠죠? 대통령 소속. 비교해 볼 만한 애가 있어요. 걔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인데요. 이거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정부 업무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거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규제개혁위원 대통령 소속이에요. 레벨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경제 창의를 존중한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더 활성화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것들을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조 이제 구성 그랬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에요. 2명. 위원장 2명입니다.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있잖아요.
국무총리가 한 자리를 맡아요. 위원장 2명인 이유가 내부에서는 국무총리가 맡고 그다음에 외부 인사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 위촉해가지고 위원장을 두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 공무원인 자 중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밑에 시행령에서 제2항 있죠. 2항 18조 2항 거기 보면 그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러니까 경제활동과 관련된 거니까 그 경제 관련 그 부처의 장들이 들어가 있죠.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법제처장까지 들어간다. 법제처는 이제 법적 법논리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또 이제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시면 되겠어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한번 갑니다.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자, 이 법은 정부 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기가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입니다. 그 세 군데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처음에 채울 때 못 채우셔도 상관없다니까요. 못 채우셔도 돼요. 많이 틀려도 돼. 많이 틀려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딱딱 떠오를 수 있게끔 연습하시면 돼요. 세 군데. 여기서 시험 많이 나왔던 건 뭐냐면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많이 나왔었어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공공기관이 제외된다라는 식으로 나온 적이 많이 있어요. 자, 정부의 업무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정부 업무평가는 지금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이렇게가 다 들어가요. 공공기관 그리고 여기가요. 여기 중앙행정기관 플러스 여기 소속기관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있죠.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여기는 자체평가를 합니다. 자체평가. 자체평가를 해요. 자체평가. 그리고요.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 공공기관을 따로 떼어서 보면 여기는요. 외부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체평가, 외부평가가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중앙행정기관과 관련해서는요. 여기서는 있잖아요. 중앙행정기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무총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야, 이거 얘네 평가가 이거 객관성을 현저히 잃지 않았냐? 싶을 때는 재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정평가가 있어요. 특정평가. 특정평가가 있습니다. 특정평가. 자, 그래가지고 저거는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걸쳐서 평가를 받아야 될 정책사안이 있으면 국무총리가 주관해서 특정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저 두 개가 저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뭐 자기네 업무는 자체평가를 하는데 그거 말고 있잖아요. 이게 위임사무 같은 것들도 있고 하니까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중앙행정기관들 소관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들이 위임사무는 잘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평가를 할 때 평가 시 합동평가 같은 거를 벌이게 하고 있기도 하죠. 합동평가. 합동평가는 뭐냐? 야, 평가할 때 따로따로 가지 말고 모여서 가자. 모여서. 한꺼번에 하자. 한꺼번에. 그렇게 안 하면 맨날 평가받다가 이거 볼장 다 보니까 모아서 가자. 이러는 것이고 이 합동평가 할 때 이거를 이제 주관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뭐 지방자치를 총괄하는 게 행안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행안부 장관이 주도하여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알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기관 여기 같이 들어간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바로 자체평가
이런 게 있고 특정평가, 재평가 이런 게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개념 정의에 각각 들어가면 되고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소속 기관을 포함한 당의 기관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거 최소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수정 보완 조치를 해야 돼요.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이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국무총리가 주관하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정부 업무의 성과 관리 및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해라. 근데 이것도 최소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수정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원회 얘기 나왔던 것은 바로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인데 정부 업무평가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무총리 속으로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누가 하냐면은 여기 위원장은 2명이에요. 2명.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하는데 위원장 국무총리와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이 구조는 저 아까 앞에 있었던 그 규제개혁위원회랑 비슷하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위원도 누가 이제 들어오냐? 기재부 장관하고 이제 행안부 장관 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장 등등 들어오는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대한 비교가 있죠. 비교표가 있으니까 한번 그 참고 삼아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객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해라. 니네 내부 위원들이 너무 많으면은 당연히 뭐 자기네 잘했다고 평가하겠지. 잘못한 거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체평가를 위해서 자체평가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위원장이 한 명이죠.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3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 위원회 임기가 이제 거의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2년으로 한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계획이 있는데 자체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됩니다. 매년 평가해야 되니까 매년 수립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가 제17조에 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도 여기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 자체평가 계획도 매년 수립하게끔 또 똑같이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평가라는 게 있는데 국무총리가 하는 거라 그랬죠.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걸쳐 있는 평가 사업이다 그랬을 때에는 특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위임 사무 등에 대한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행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합동평가에 대한 얘기라고 봐보시면 되고요. 22조에 가보시면 공공기관은 외부의 기관이 실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로 가름하냐면 요 외부 평가는 결국에 뭐냐면요. 기재부가 경영성과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를 하거든요. 이걸로 가름한다.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외부가 기재부가 이제 경영성과 평가를 공공기관에 대해서 한다. 이제 공공기관 지정 자체를 기재부 장관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경영성과 평가를 해서 그걸로 평가를 가름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그리고 정책 종결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은 바로 그 정책 평가와 관련돼서 같이 파생된 법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정부 조직법부터는 이것은 이제 조직론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 관련된 얘기로 같이 접근해서 봐야 될 얘기들인데 법이 좀 이제 큰 애들이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하실까요?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죠.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